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직무 분석하고 경력 개발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직업 전환, 직업 지도, 직업과 스트레스, 당연히 스트레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 동기 이론, 이렇게 하면 심리학이, 직업 심리학이 다 끝납니다. 제가 이론적인 부분과 기출 문제 설명을 하면 일단 직업 심리학 한 과목이 끝나는 거예요.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직업 상담사 공부하실 때 과목이 5과목이고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 심리학은 그냥 다 읽고, 정보론 같은 경우 지금 직무 분석 같은 경우는 이해도 하지만 조금 외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론과 심리 검사는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심리학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또 부탁을 드려요. 직업 지도, 직업 전환, 우리는 그 직업 전환 하는데 경력 개발에 관련될 때 제가 경력 개발하는 거와 직업 전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직자, 내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현재 하는 걸 갖고 경력 개발을 해야 되고 내가 직업을 어떻게 전환을 할까? 이게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직업 전환에 직업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지각을 갖고 있고 사고를 갖고 있고 느낌을 통해서 정확한 표상의 신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를 어떻게 형성하고 또 직업을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습관으로 일을 하는가, 이거를 직업에 대한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업의식의 범위는 직업에 대한 가치, 태도, 의견, 직업에 대한 습관들입니다. 지금 가치, 태도, 의견, 직업에 대한 습관, 이거는 1차에서 한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만 나와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업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습관대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할 건가, 아니면 어떤 습관으로 일을 할 건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특성 요인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격대로 일하고 성격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로 보여지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거, 물론 우리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직업, 권위가 있어야 되는 직업, 이런 직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 속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직업을 갖는 거 소명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래도 무슨 가치를 갖고 어떤 태도로, 그래서 직업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1차에서 가끔 질문 던져요. 그 다음에 직업 전환은 실업이나 기타 사유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거.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5월 달에 전직 지원 관련된 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전직 지원은 중장년, 정년된 나이로 정년을 하거나 아니면 일찍 정년을 하거나,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시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전환, 전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 부분이 어렵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신규 입직자하고 좀 다릅니다. 나는 내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과 아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내가 직업을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 다 내려놓고 사실을 다기능에서 단기능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더욱더 직업 전환과 전직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예, 취업을 알선을 하고 취업이 되게끔 성공하게끔 하는데 정보가 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직업 상담을 하시면 직업 전환한 사람들을 대다수를 만나실 텐데 아마 일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직업 전환 상담에 대한 얘기, 실업자에게 생애 훈련적 사고로 갖도록 조언한다. 생애 훈련적 사고, 실업자에게 전생애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전생애를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배워서 남아있는 생애에 훈련을 배워서 어느 직업으로 들어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청년, 중년, 청년, 중년, 장년인데 이게 또 잘못됐네요. 직업 경력에 적절한 훈련, 조언을 실시하는 경력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그리고 청년층은 장년층에 비해서 덜 안정적이라고 직업 전환이 많다. 사실은 그렇죠. 청년층이 제일 수월하게 취업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거,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 기회가 감소돼요. 예, 어디 가나 걸리는 게 나이입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직업전환 상담 시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 건강과 나이, 직업전환 등의 동기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직업 전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직업상담사는 신규 입직자를 시작해서 고령자, 또 진로상담,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지도, 이거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직업지도의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파슨슨이라는 학자, 직업지도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업을 찾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직업을 찾아가느냐, 직업지도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대한 적합한 준비를 하여 직업인으로서 만족할 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직업 준비 활동, 이거 특성 요인 이론에 나온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직업 지도는 직업적 문제의 지도에만 맞추어 학생들의 효율적인 직업 선택을 하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직업 지도는 직업 문제, 진로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직업 지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직업 적응하고 전환 및 은퇴 등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조화된 집단 상담 서비스 체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네,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지금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돌고 있냐 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시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3일, 4일짜리예요. 하루에 6시간 정도. 그리고 지금 집단 상담이 구조화된 집단 상담 서비스예요. 그래서 구조화라고 되어 있어서 첫날은 뭐를 하고, 둘째 날은 뭐를 하고, 셋째 날은 뭐를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10명 내지 15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고, 이게 지금 고용센터에서 몇 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직업지도, 직업지도 단계는 진로 인식 단계, 진로 탐색 단계, 진로 준비 단계, 취업의 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중고등학교
예, 진로 상담. 그래서 이것도 진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진로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그리고 취업으로.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직업 지도 단계는 이 네 가지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인식, 진로에 대한 인식하고 탐색을 하고 준비를 해서 취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직업 지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청소년 직업 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요. 첫날은 자기를 돕고 자기 이해를 돕는 단계고 또 둘째 날은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면 미래 사회도 이해되고 그러면 진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상담을 하고 의사결정하고 마지막에 구직 기술을 지원하고 구직 기술이란 단어는 이력서, 자기소개, 면접 세 가지를 구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업 상담사로 일하실 때는 구직 기술이 어떤 단어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다 구직 기술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처음 입직하시는 분들은 구직 기술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거 통과가 안 되면 노동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업지도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예, 이 중에서 이 실업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 관련 프로그램에 직업 전환 프로그램이 있고요.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 있고 직업 복귀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취업 동기 증진 프로그램, 구직 활동 증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실업 관련 프로그램 중에 다음 중 어떤 거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로그램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기출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이 프로그램 이거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 의사 보유자에게 실시하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인데 이 고용센터에서는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대처 프로그램은 지금 집단이 안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 특별히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특성. 내가 지금 나의 흥미가 뭔지 모르겠고 나의 가치관이 뭔지 모르겠고 이러다 보면 진로를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미결정자나 우유부단한 내담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상담할 때 보면 대다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나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할 때. 알기는 알지만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한 것도 확신이 안 가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탐구 두 번째가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능력평가, 과거 위인 생애와 자신의 생애 등을 비교해서 구성한다. 예. 자신에 대한 탐구는 대다수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건데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 이거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나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를 못해요. 내가 멘탈이 나가서 봐야 되는데 멘탈이 나가는 거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남이 보는 나가 객관적인 자료고요. 제가 상담할 때 이런 과제를 내줘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 그리고 주위 사람, 타인이 추천하는 직업, 그리고 부모가 추천하는 직업. 세 가지를 써갖고 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대다수가 결정이 나냐 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는 뭐냐 하면 심리검사입니다. 거기에 직업들이 추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전에 어디서 나오느냐?
타인이 추천되는 직업이에요. 그들이 보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결정이 되는 직업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탐구에는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중에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실업에서는 정신적 충격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게 한동안은 이 프로그램이 돌았었지만 지금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이런 내용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그런데 일단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생길까요? 조직에서 생깁니다. 네, 조직에서 생기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졸업생들한테, 졸업학과에 된 4학년들한테 내가 흥미와 적성이 딱 맞아서 대학의 전공을 찾아 들어와서 여기서 능력을 만들고, 능력은 지식과 기술입니다. 예, 능력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 노동시장에 역량으로 바꿔 쓰는 게 우리의 직업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 얘기예요. 내가 흥미와 적성이 딱 맞아서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는 조직 문화와 하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게 우리를 스트레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어디까지 가느냐?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의 웬 스트레스? 왜 그러냐? 직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란 의미는 뭐냐 하면 셀리의 용어로 어떤 요구에 분명하지 않는 신체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세 가지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 기출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줘요. 누구나. 그죠? 적응이에요.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신체에 대처 또는 적응을 합니다. 증후는 스트레스 결과에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는 의미.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 이렇게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1차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적응 증후군의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경계 단계, 저항 단계, 탈진 단계. 경계 단계는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정신적, 육체적 위험이 앞에와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최초의 즉각적인 반응 단계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경계 단계, 저항 단계, 탈진 단계 각각을 1차로 관련된 걸 맞는 걸 찾아라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2차에서는 일반 적응 증후 단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처음에 최초의 즉각적인 반응 단계를 얘기합니다. 어떤 위험에 갑자기 닥쳤을 때. 두 번째가 저항 단계죠. 신체가 외부 자극에 대하여 적응하고 저항하는 시기. 스트레스가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어렵게 획득한 적응력은 다시 기능을 잃게 되어 탈진 단계로 돌아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저항 단계에서 경계 단계에 내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계속 노출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이제 탈진 단계로 들어가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 증상은 나타나고 우리 신체는 탈진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주저앉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놓은 스트레스는 이렇게 단계를 지나서 탈진 단계까지 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특성에 보면 역유자형 가설이 있어요.
예. 스트레스 통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 또는 강도인데 이 문제는 역유형 가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가설은 예르케스와 도드슨의 법칙을 발전 적용시킨 개념이다. 그래서 요거를 질문을 던져요. 스트레스 특성에. 예. 그래서 이 학자 이름도 나옵니다. 역유형 가설은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우리의 건강이나 작업 능률이 낮아지며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건강도 최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작업 능률도 최대가 된다는 가설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학자라고요? 예르케스와 도드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역유자형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첫 번째가 욕구 좌절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에 방해를 받거나 실패하게 되면 좌절이나 무의성이 돼요. 그죠? 그리고 갈등입니다. 긍정적 가치를 갖는 것에 접근 경향이라고 하고 부정적 가치를 갖는 것에는 회피 경향이라고 한다.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동기가 서로 방해하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난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하나는 부정적 가치를 가질 수 있고, 하나는 또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들이냐? 두 사람이 상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거 다를 때, 이런 것들이 갈등이죠. 압박감, 어떤 행동 기준에 맞추려 하거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욕구 좌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포기를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압박감도 긴장감을 좀 풀으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크게 해결은 안 되지만 갈등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갈등을 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갈등이 세 개가 나온다 그랬죠. 욕구, 또 압박감, 또 뭐 내가 목표 설정하는데 좀 안 되고 이런 갈등 중에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일하는데. 과제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복잡한 과제는 정보 과부하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활동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단순 반복 과제는 기계와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단순 반복한 거 현장에서 벌어질 때 이거 사고 납니다. 이것도 스트레스 요인에 속하죠. 왜 그러냐? 나 똑같은 거 맨날 해야 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이니까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흥미, 참여, 도전 의식을 상실하게 되죠.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단순해도 문제고 이렇게 되면 흥미 잃어요. 그러면 습관화돼 버리면 사고 납니다. 모든 일도 습관화되면 내가 숫자 잘못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하면 되지. 이러다가 우리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에요. 역할 갈등이란 전달자와 역할 담당자 간의 역할 기대에 대해 상충되는 상황에서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역할 갈등은 누군가가 하나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좀 어렵죠. 역할 갈등 종류에 개인 내 역할 갈등이 있어요.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생기죠. 가외로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이거는 내가 가치관으로 할 수 있을까? 안 할까? 이런 일들은 아마 드라마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간 역할 갈등.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위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이거는 우리가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환경과 태어나면 환경과 학습이 우리를 성장을 시키는데 나를 둘러싼 환경들입니다. 거기서의 요구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개인 내 역할 갈등은 나한테 주어진 직무 중에 이거는 같이 안 맞아. 근데 하나는 역할 같으니까 나의 환경이 나한테 지금 갈등을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할 갈등에는 송신자 내 갈등이 있어요. 두 개는 개인이 업무상의 갈등이고 하나는 업무 외의 갈등이고 세 번째는 송신자 내 갈등이에요. 업무의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할 때 발생해요. 네. 그래서 서로 배타적인 거를 할 때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이 송신자 간 갈등이에요. 두 명 이상의 요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이거는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으로 송신 내 갈등은 같은 업무인데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할 거고요. 송신자 간 갈등은 똑같아요. 아까 개인 내, 개인 간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개인 내는 같은 직무를 갖고 하는데 하나는 가치관이 다르고 하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개인 간은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었고 여기도 업무 지시가 서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서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송신자 간, 송신자 내 갈등. 송신자 간은 요구, 두 명 이상의 요구가 서로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 비슷하긴 한데 하나는 같은 직무에 하나는 서로 다른 직무를 요구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역할 모호성이에요. 이거가 우리를 좀 더 힘들게 하죠. 개인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갈등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를 수행하는데 보유하지 못하거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일어난다. 예언성과 확실성이 감소될 경우에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할 모호성, 업무 분장에서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 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는 회피하죠.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내 직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역할 모호성에 왜 저기서도 부르고 여기서도 부르고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 역할 모호성에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에 관련된 거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직무 관련된 거, 개인 관련된 거, 스트레스 원인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는 성격 개인이니까 일단 성격 유형이에요. A 성격 유형. 스트레스 상황에서 A 행동 유형은 B 행동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A 유형의 행동의 특징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요. 만성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합니다. 늘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입에 달고 있죠. 빨리빨리. 완벽함을 추구하고요. 경쟁적 욕구, 분노, 적개심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럼 내가 일할 때 누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보면 A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에 성격을 얘기했고 통제 소재를 얘기했습니다. 외 통제와 내 통제가 있어요. 외 통제는 행위의 결과를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행운, 기회, 운명, 다른 것들에 의한 거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운명적이야. 이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행운으로 내가 이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내 통제자는 행위의 결과가 내 행동에 달려있다고 보는 사람. 내 통제자는 자신이 보다 많은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냥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는 내가 스스로 통제한다. 내 통제자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근데 어디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의 질문은 없어요. 외 통제자, 내 통제자의 의미를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 없으면 내 통제자는 직무에서 직무 만족과 사회적 지원자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다. 왜 그러냐? 본인이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통제자는
외 통제자들에 비해서 자신이 노력하면 보다 더 좋은 수행을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에 기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외 통제자들처럼 이거는 우연한 기회에 된 거야. 뭐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이렇게 그 우연도 나의 능력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내 통제자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역할 갈등이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사회적 지원입니다. 직무 수행자의 직무 스타일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 내적 혹은 조직 외적의 요인을 의미해요. 조직 내적은 직장 상사나 동료, 부하죠. 또 그 사람들이고요.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 외적인 거는 가족이죠. 이게 이제 사회적 지원에 속하면서 여기가 개인에 관련된 스트레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그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생리적 반응, 심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 의학적 결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많이 우리 아마 뉴스에서도 볼 거예요. 그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 요새 또 고령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리적 반응이 불안하고 분노, 우울하고 이래요. 행동적 반응은 흡연, 알코올, 약물 남용, 식욕부진. 의학적 결과에는 심장병 및 심장마비, 암, 뇌질환. 이거 우리 되게 많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을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누구냐? 감정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결과는 이렇고 조직의 결과는 어떻게 하냐? 이직률의 결근이에요. 다른 직장으로 전환해요. 도저히 나는 여기서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직무 수행 감소하죠.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돼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직 성과. 적당한 스트레스는 직무 성과를 최적의 수준에 이르게 한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직무 불만족들이 생기겠죠. 긍정적인 직무 만족과 정적인 관계고 부정적은 직무 만족과 부정적인 관계다. 직무 불만족은. 긍정적인 경우는 좋은 거지만 부정적인 경우는 부적 관계니까 불만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이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 전략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론적인 설명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가치관을 전환시켜야 되고 그리고 목표지향적 초고속 심리의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결과 중심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목표지향이니까 과정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스트레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가슴속에 한을 털어내야 된대요.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취미나 오락 등을 해서 활동들을 좀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거 기출문제 한두 번 나와요. 대처 방향에 맞는 것 아닌 걸 찾아라.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나 조직 감축을 선언하는 구성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 있어요. 침체되고 일반적으로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죠. 사기가 급격히 저하됩니다. 살아남은 구성원들도 종종 조직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돼요. 일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와 낮은 수준의 직무를 이동하는 걸 감수하고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감축 대상이 된 동료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감축되지 않기 위해 혁신적인 업무나 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조직 감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 분노나 공격적 성향이 드러나고 조직으로부터 이탈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사람은 구성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 아닌 걸 찾아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예방은 어떻게 할 건가? 네. 1차 예방은 스트레스 요인 중심, 네, 출처 지향적. 그래서 조직적에서 스트레스 여러 요인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조직의 긴장을 방지하고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세 번째가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기출에 별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직 수준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 했어요. 이거 계속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직무 중심 관리 전략, 그래서 직무 재설계를 하고 참여적 관리, 그리고 관계 중심에서 역할 분석, 목표 설정,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줘라. 그리고 2차적인 거는 개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고, 또 작업 환경, 생활 스타일, 그리고 뭐 이완 훈련, 상담이 정신치료,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기출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업 동기 이론입니다. 작업 동기 이론은 내가 만족을 해야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작업 동기랑 긍정적으로 직무 만족을 가져올 수 있고요. 작업 환경에 작업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하고 목표를 지향하며 유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작업자가 임금의 통제 자극이 없는 직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 동기 이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욕구 위계 이론이에요. 여기서의 질문은 메슬로가 제시한 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5가지 욕구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세 번째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소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론을 인정을 받느냐 이런 얘기고요. 자존심의 욕구. 자존심을 가지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예요. 자아실현. 욕구가 다 충족되면 내가 성장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 위계 이론은 메슬로우 이론이고, 이거는 우리가 상담학에서 또 다뤄요. 그래서 이 욕구 위계 이론을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갖다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형평성 이론은 아담스가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그만큼 일을 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과소지급과 과다지급이 있어요. 내가 그만큼 일했는데 나한테 별로 안 줬어요. 근데 나는 또 그 정도로 일을 안 했는데 너무 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불형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소지급과 과다지급이. 그래서 동기의 강도는 불형평의 크기에 결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면 요 얘기예요. 고용인이 투입하면 고용주로부터 교환을 얻거든요. 이것이 성과. 이게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담스가 주장했다. 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기대 유인가 이론이에요. 조직행동의 동기를 예언하는 이론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노력하면 가능성으로 평가, 그 결과 성공적으로 수행, 노력에 성공적으로 발휘하면 가능성으로 평가, 재정적인 보상,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대 유인가 이론은 학자 브롬 기억하시고요.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거로 인한 동기 이론이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강화 이론이에요. 파블로가 내놓은 거고요. 잘하면 돈을 더 주고 못하면 채찍.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파블로의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반도라의 관찰 학습을 토대로 형성했는데 이 사람이 성과를 잘 냈다. 그러면 우리 강화해 주는 게 뭐예요?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직 행동 수정에서 직무에 영향이 미치는 행동을 찾아내요. 강화 계획 도입 전략을 개발하여 실시 후 직무 수행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여 효율성을 높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월급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거를 강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화 이론에 세 가지 주요 변인이 있어요. 자극을 주고 반응을 받고 보상을 준다. 네, 자극을 주면 반응이 뭐냐 하면 생산성, 결근 이런 얘기들이에요. 보상은 행동적인 반응에 대한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가치겠죠. 그래서 강화 이론의 세 가지 변인, 자극, 반응, 보상. 이거는 1차에 나오고 2차에서는 별로 질문을 안 던져요. 그 다음이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목표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나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갖고 온다. 더 높은.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한계는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설정된 목표가 일반적일 때보다는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직무 수행이 높아진다. 직무 수행과 목표의 난이도 관계는 어려운 목표는 더 높은 직무 수행을 가져온다. 그래서 요거를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 목표 설정 이론의 다음쯤 직무 수행을 더 갖고 오는 거. 그래서 내가 목표를 20개, 30개, 40개 숫자로 내놔요. 그중에 제일 높은 점수.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중요한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 동기 이론이 있어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와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었던 것은 즐거움 외에 행동하게 된다. 금전적 보상이 오히려 직무 동기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내재적 동기는. 왜? 내가 내적으로 동기가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일에 가치가 있어. 난 이 일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어. 그거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같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동기가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 같은 걸 질문을 던져요. 금전적 보상이 오히려 직무 동기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무슨 이론이냐? 내적 동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기 전략의 적용, 전직 감소를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직무 확충 나왔어요, 우리. 단조롭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내용을 변화시켜서 또 조금 나눠주거나 또 직무를 이관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동기를 주기 위해서 확대시키는 거죠. 직무 확대. 우리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과제를 줌으로써 직무 구조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가제도 뭐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조금은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직무 확대에서 피드백을 잘 줘야. 그리고 자기조절 시스템. 이 피드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주죠. 특히 감정 노동자들한테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특히 직업상담사도 피드백이 많이 옵니다. 덕분에 직업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자기조절 시스템 해서 또 제품의 품질, 직무 설계, 작업 연구, 임금률 결정 등을 자율적으로 기회를 보장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으면 우리한테 동기부여를 주긴 하는데 제대로 될까 모르겠어요. 보상과 징계. 적절한 보상과 징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직무만족 이론에서 개인 내 비교 과정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직무로부터 실제 받은 것과 나는 차이의 만족 수준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실제로 받은 거 비교해서 만족이면 괜찮은데 불만족이면 그 다음에 대인 비교 과정 1호는 직무 만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평가하여
다른 사람 느낌을 비교해서 사회적 체내에서 비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직무만족 이론에서 개인 내 비교 과정, 대인 비교 과정 이론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에 나와요. 동기위생 이론. 예. 학자는 허즈버그입니다. 직무만족과 동기를 종합한 거고요. 여기 동기 요인에 만족과 불만족 두 개를 얘기해요. 만족은 본인의 성취감, 일의 내용. 불만족은 관리 규정, 감독 형태. 그죠?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는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책임 수준. 그래서 동기 요인의 만족과 위생 불만족의 요인. 예,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학자가 누구냐? 허즈버그.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직업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실업자인 사람, 또 신규 입시자, 예고에 따라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2번이 지금 정답인데요.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아니에요. 실시가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전환을 원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고려할 사항이에요. 나이와 건강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요. 직업전환하는데 동기화가 되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직업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돼요. 부모의 기대와 아동기 경험을 분석한다. 이거는 직업전환이 아니고 예, 초기 진로 상담입니다. 초기 진로 상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실 아까 제가 주위 사람이 추천하는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부모가 요구하는 직업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요구하는 직업은 일단은 빼놔요. 부모의 대리만족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시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선택하는 직업들은 사자 돌림이 많고요. 급여 많이 받는 거 많고요. 대기업을 요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부모의 기대와 아동기 경험을 분석한다는 진로 초기 상담할 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지루하고 반복되는 거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복잡한 과제도 우리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요. 역할 모호성도 개인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 주로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예. 인간관계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역할 전달자와 역할 담당자 간에 상충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이 가장 먼 것은 했어요. 여기 지금 2번이 역할 모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 유형, 통제, 소재, 사회적 지원 이거는 개인적인 저겁니다. 개인 관련 스트레스 조절 변인이에요. 역할 모호성은 직무 관련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네, 그래서 지금 직무 스트레스 조절하는 변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직무 스트레스라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개인에 관련된 거, 직무에 관련된 거 토탈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역할 모호성의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어요. 네. 기억은 뭐냐 하면 점심을 먹으면서 서류를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견딜 수가 없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쉴 수가 없다. 무슨 유형이에요? A 성격이죠. 예. 그래서 2일 중독증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A 성격 유형이 지금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니은은 뭐냐 하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취감보다는 허탈감을 느낀다. 인생의 환멸을 느낀다. 불면증이 생긴다. 이게 소진입니다. B 성격 유형은 이렇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B 성격 유형은. 예, 그래서
A 성격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A 성격들은 일 중독증이라고 우리가 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거의 소진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처음 스트레스 시작할 때 내놓은 일반 적응 증후군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의 질문이에요. 네, 처음에 경계 단계가 들어오죠.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몸이 어떻게 돼요? 긴장하죠. 네, 그러면서 저항을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 저항해야 되는 단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어지면 소진이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몸이, 이거는 몸의 느낌이에요.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면 이제 경계를 하죠. 그래서 경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저항을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들어오거나 그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면 방법이 없죠. 이제 탈진이고 소진된 상태죠.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탈진 상태를 소진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의 요구와 작업 능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부하들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팀장의 스트레스는 뭘까요? 네, 송신자 간의 갈등입니다. 송신자 간의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이 요구를 하는 거고, 송신자 내 갈등은 한 직무를 갖고 얘기를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개인 간 갈등은 뭐예요? 직무 외에 환경이 나를 갈등을 만들어주는 거고, 개인 내 역할 갈등은 하나의 직무에서 나의 가치와 이런 부분이 나를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이 지금 요구가 다르잖아요. 예, 사장은 철저히 감독하라고 하고, 그리고 부하들 요구사항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일을 잘하죠. 여기에 대한 갈등, 그래서 송신자 간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좀 읽으시고 기출문제를 자꾸만 읽어보시면, 기출문제만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기출문제만 외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1차, 2차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2차에는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2차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고, 심리학은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거나 감정적인 감정 상태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만족입니다. 만족. 직무 만족이 돼야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해요. 직업 적응, 작업 동기, 직무 몰입. 직업 적응은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거고요. 작업 동기는 동기부여가 있어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부여를 갖고 일을 시작을 하고 직무 몰입을 했어요. 그런데 평가나 유쾌한 이런 것들, 평가로부터 평가를 잘 받았다. 이래야 직무 만족이 나오는 거죠. 그 평가가 뭐 보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무 만족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작업 동기가 있어야 되고 직무 몰입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내가 직무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 만족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개인이 직무와 관련된 평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는 직무 만족을 가끔 느껴요. 왜 그러냐? 급여도 많지 않고요. 제가 어디 가면 직업 상담사 참 어려운 직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5과목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런데 피드백 때문에 저희가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오늘
그들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한 그들의 피드백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직무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담스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한 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평등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요. 어떤 상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내가 10을 넣었으면 10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법칙. 형평분배 법칙입니다. 아담스가 얘기한 거. 이만큼 투입하면 고용주한테 교환으로 얻게 되는 성과가 그만큼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과 가장 유사성이 많은 직무 동기 이론은 했어요. 그래서 기대 유인가는 내가 그만큼 기대를 하는 거에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아담스는 형평 이론이죠. 내가 10을 넣었으면 10을 받아야 된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내가 목표를 높이면 높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더퍼의 존재, 관계, 성장 이론. 이거 제가 이론할 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여기도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노력과 성과 그에 대한 보상적 결과에 대한 믿음이고요. 이거는 기대 유인가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담스의 평형 이론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로크는 목표 설정 이론이죠. 목표가 구체적일 때 직무 수행이 높아진다. 그리고 알더퍼의 존재, 관계, 성장 이론은 메슬로 욕구 이론과 같은 유사한 직무 동기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메슬로의 욕구 위기 이론을 쓴 게 어느 이론이냐. 이거 제가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은 상담학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담학에서 욕구 위계 이론에 관련된 설명은 더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작업 동기며 스트레스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업 심리학에 관련된 거를 이론과 기출 문제로 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론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